남편은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호탕한 사람이었다. 술자리를 하면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목소리 크고 웃음이 터지면 주위 공기가 달라졌다. 빈손으로 시작해 자수성가로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었으니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다. 지인들이 보험 하나만 들어달라고 부탁하면 싫다 못하고 웃으며 도장을 찍어주던 정 많은 성격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많은 보험들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왔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건의 보험금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다. 아이들은 모른다. 나만 아는 무겁고도 씁쓸한 비밀 같은 돈이었다. 나는 그 돈을 만질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를 함께 만지는 기분이 들었다. 술에 취해도 선을 넘지 않던 사람, 약속을 하면 어떻게든 지키던 사람, 웃으면서도 도리만큼은 분명하던 사람. 그 사람의 빈자리가 우리 집에서 제일 큰 그릇처럼 남아 있었다. 남편은 늘 내게 말했다. 애는 좀 부딪히게 키워야지. 너무 약하게만 대하면 큰일 난다. 늦둥이 막내를 내가 애지중지하는 게 못마땅했던 거다. 그런데도 막내가 깔깔 웃으며 품에 안기면 술잔을 내려놓고 이 녀석, 아빠 닮아서 인물 났네. 하며 껄껄 웃던 사람이었다. 웃음 뒤에는 늘 짧은 한숨이 붙었다. 그래도 너무 오냐오냐 하지 마. 나는 대꾸 대신 미소를 보였다. 남편이 떠난 뒤 나는 더더욱 막내를 감쌌다. 아버지의 그늘이 사라지자 제사도 차례도 막내의 진로와 결혼까지 전부 내 어깨에 걸렸다. 큰딸과 작은딸은 이미 시집을 가 명절이면 시댁에 묶였고 그래도 전화를 놓지 않았다. 엄마, 또 혼자 다 하시죠? 무리하지 말아요. 엄마, 이번에도 못 가요. 대신 마음은 늘 엄마 곁에 있어요. 그 말들이 내 등을 하루에 몇 번씩 떠받쳤다. 그래도 상 앞에 앉는 건 언제나 나 혼자였다. 향이 타는 냄새, 무가 끓는 냄새, 기름이 튀는 소리, 그리고 내 발 뒤꿈치에 쌓이는 피로. 그게 내 명절이었다. 그래서 막내가 결혼했을 때 속으로 안도했다. 이제 반은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앞으로는 혼자 허리 휘며 상 차릴 일은 없겠구나. 처음일 인연은 그랬다.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내 옆에서 전을 붙였다. 어머니, 이렇게 맞나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금방 배울 거다. 접시에 막 부쳐낸 전이 사각사각 포개질 때마다 내 마음도 얇게 가벼워졌다. 부엌 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들고 기름 냄새에 묻혀있던 오랜 피로가 조금씩 흩어지는 듯했다. 그때는 믿었다. 우리 집 명절이 내 허리와 무릎이 이제라도 새로운 습관을 배우겠다고. 함께 하는 습관을. 하지만 세 번째 해부터 달라졌다. 냉장고에 붙여둔 차례 음식 명단을 며느리가 보더니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와 X를 쳤다. 이건 빼도 되죠? 요즘은 다 간소화하잖아요. 막내도 곁에서 거들었다. 엄마, 이제 그렇게 다 안 해요. 다들 줄여요. 말은 맞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는 금이 갔다. 50년 넘게 이어온 목록에 X가 그어질 때마다 내 지난 시간이 지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 내가 편하면 그렇게 하자. 말끝이 접시 모서리에 스치듯 힘없이 흘렀다. 그날 밤 냉장고 문을 닫을 때 종이 뒤에 숨은 자석이 덜컥 소리를 냈다. 그 작은 소리가 오래 남았다. 추석 전날 새벽부터 장을 봤다. 시장 입구의 전광판에는
연휴 영업시간이 깜빡였고 채소상엔 이슬 맺힌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배추를 들었다 내려놓고 무는 흠집 없는 걸로 2개 더 담았다. 대추는 알이 굵고 윤기 나는 걸로 집어 봉지에 담고 밤은 껍질이 덜 상한 걸로 골랐다. 탕거리 고기 앞에서 잠깐 망설이다가 뼈와 살의 비율이 적당한 덩어리를 골랐다. 저울 바늘이 흔들렸다 멈추는 동안 내 어깨도 같이 내려앉았다. 계산대에 지갑을 올리고 잔돈을 받는 사이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했다. 또 혼자 하시게요? 나는 웃었다. 이제는 반은 덜어질 줄 알았는데요. 아주머니가 혀를 찼다. 아이고, 며느리가 좀 도와야죠. 그 말이 내 장바구니에 마지막으로 얹힌 무게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 서자마자 손을 씻고 재료를 손질했다. 밤껍질을 까는 칼끝이 미끄러지지 않게 천천히 눌렀다. 대추는 씨를 빼며 반으로 갈랐다. 고기 결을 따라 칼을 넣고 불을 켜고 물을 올리고 거품을 걷었다. 나물은 데쳐 찬물에 헹군 뒤 꼭 짜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쳤다. 저는 반죽 농도를 확인해가며 한 숟가락씩 기름 위에 올렸다. 치익 하는 소리에 부엌 공기가 달아올랐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원래라면 막내 부부가 와서 함께해야 하는 날이었다.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었다. 메시지를 보냈다. 읽히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탕의 김은 사라졌다가 다시 솟았다. 나는 불을 줄였다가 다시 올렸다. 연락은 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작은 딸이 내게 사진을 보냈다. 엄마라는 단어 하나와 함께였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공항 전광판이 보였다. 그 앞에 멀찍이 서 있는 막내와 며느리. 그 옆에는 며느리 친정 부모, 오빠, 언니, 조카들까지 전부 있었다. 다 같이 웃고 있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샵 가족여행 샵얼리버디 할인.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부엌 의자에 앉아 손에 묻은 전 기름을 바라봤다. 기름은 식어 하얗게 굳어 있었다. 부엌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기름 얼룩 위에서 서걱서걱 부서졌다. 그날 밤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2번, 3번 더 전화를 눌렀다가 취소했다. 벨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전화기의 침묵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추석 아침 장 위에는 며칠 동안 내가 손수 만든 음식들이 가득 놓였다. 전, 탕, 나물, 과일, 술잔. 밤새 식지 않게 덮어둔 접시를 다시 열었다. 탕은 한 번 더 끓여 기름을 걷었고 저는 약불에서 데웠다. 하지만 집안은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다. 나는 향을 꽂고 이마를 바닥에 붙이며 속으로 말했다. 여보, 올해는 나 혼자야.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끝까지 절을 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음식 위로 떨어졌다. 대추 위에 맺힌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였다. 큰딸이 전화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도 시댁 음식 때문에. 작은 딸도 곧 전화를 했다. 맞벌이의 야근까지 겹쳐 늘 빠듯한 숨소리였다. 엄마, 올해도 혼자였어요? 엄마, 제발 밥은 드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라고만 했다. 딸들은 몸은 못 와도 마음을 보탰다. 하지만 차례상을 마친 건 결국 나 혼자였다. 의자를 밀어 넣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빈 그릇을 씻는 동안 물이 수도꼭지에서 똑
또 그떨어졌다. 며칠 뒤 막내 부부가 집에 왔다. 손에는 면세점 봉투가 들려 있었다. 향수와 초콜릿. 상자에 둘린 리본이 쓸데없이 싱싱해 보였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막내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둘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거렸다. 나는 속으로 삼켰다. 외동아들이 아버지 차례를 안 모시는 걸 알면서도 사돈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어른이면 막아야지. 최소한 차례는 지내고 가라 한마디는 했어야지. 그 생각이 마음속에 단단히 박혔다. 그들이 내민 봉투는 테이블 위에 놓였다가 한참 뒤에야 서랍으로 들어갔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반으로 가르는 듯 했다. 차라리 미리 말을 했더라면 큰아버지에게 부탁이라도 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본인 집 차례 준비도 벅찼고 우리 집과 거리가 멀어 시간상 도와줄 수 없었다. 나는 결국 준비도 차례도 끝까지 혼자였다. 그 사실이 허탈했고 어이가 없었다. 밤이 오고 부엌 등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을 때 손끝이 잠깐 떨렸다. 문틀의 나무결이 손바닥에 그대로 남았다. 그날 밤 나는 방 한가운데 통장을 펼쳤다. 남편이 떠난 뒤 들어온 보험금, 사업 정리하고 남은 돈, 그리고 적금들. 숫자들이 줄지어 앉아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원래는 첫 친손주가 생기면 막내에게 넓은 집을 사주려 했었다. 방 넉넉한 대로 아이 키우기 편한 대로 보내주려 했었다. 오래 아껴둔 돈이었다. 그러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작은 딸은 맞벌이를 해도 늘 빠듯했고 월세와 대출이자에 허덕였다. 주말이면 빨래를 돌려 널고 마트 특가 시간에 맞춰 달려가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아이 숙제를 봐주며 눈을 비볐다. 그 집부터 숨통을 틔워야 했다. 작은 딸에게는 집을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계약서를 생각하며 도장을 떠올리자 종이에 남을 붉은 원이 내 가슴에도 또렷이 찍히는 듯했다. 큰딸에게는 딸아이 유학비와 아들의 고등학교, 야구 훈련비 전부를 대주기로 했다. 글러브, 스파이크, 배팅장, 전지훈련, 영양관리. 돈 들어갈 곳이 끝도 없었다. 손자의 글러브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머릿속에 먼저 스쳤다. 툭툭 공을 튕기는 소리, 흙바닥에 스파이크가 긁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내 마음을 예전보다 분주하게 만들었다. 두 딸이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나는 담담히 말했다. 엄마 마음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 아들만 자식이냐? 내 딸들도 내 자식이다. 말하고 나니 가슴 속에 오래 쌓여있던 먼지가 한 번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책상 위에 있던 오래된 먼지가 햇살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며칠 뒤 시장에서 오래 보던 아주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 혼자 힘드실 텐데 절에 맡기세요. 제가 다니는 절이 있는데 거긴 정말 정성껏 모셔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나는 그 절을 찾아갔다. 입구의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길을 안내했다. 법당 마루에 들어서자 나무 냄새가 났다. 스님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저희가 아드님 대신 잘 모시겠습니다. 위패를 만지니 나무결이 따뜻했다. 아들이 하나뿐이라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내가 말하자 스님은 답했다. 어르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큰 효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고요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종이 아주 작게 울렸다. 절을 나설 때 어깨에 얹힌 무게가 조금 덜어졌다. 제사는 절에 모셨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정리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마음이 편해야 명절도 편한 거예요. 라고 했다. 그 말이 길게 남았다. 그리고 막내 아들 보란 듯이 가다는 아니지만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큰딸과 작은딸, 사위들, 손주들과 함께 하와이에 갔다. 출발 전날 환전 봉투를 세고 여권과 티켓을 가방 속 지퍼 포켓에 넣었다. 비행기 안에서 손주는 창밖구름을 세다가 잠들었고 나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천천히 마셨다. 공항에 내리자 습한 바람이 뺨을 스쳤다. 호텔 로비의 천정은 높았고 바닥은 매끈하게 빛났다. 방에 들어와 커튼을 걷으니 바다가 한 장의 사진처럼 펼쳐졌다. 낮에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길게 걸었다. 발바닥이 뜨거워질 즈음 그늘 아래서 쉬고 찬물을 한 잔 마셨다. 밤이면 공연이 열렸다. 우쿨렐레 소리와 춤추는 그림자, 무대 뒤로 붉게 지는 하늘. 현지 음식은 소문보다 더 맛있었다. 노릇하게 구운 고기는 칼을 대면 결이 부드럽게 갈라졌고 소스는 과하지 않았다. 달큰한 파인애플은 아이들 입안에서 금세 사라졌다. 작은 딸은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고 큰딸은 카메라를 들고 가족들의 뒷모습을 찍었다. 사위들은 바닷물에 다리를 담그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오래된 피로가 조금씩 지워지는 게 보였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길게 퍼졌다. 사진 속 그들의 표정이 환했다. 나는 남편을 떠올렸다. 여보, 당신이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남편 덕에 이렇게 호화로운 여행을 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감사했다.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게 결국 우리 가족을 한 번 더 일으켜 세웠다. 하와이 마지막 날, 우리는 해변 산책길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공기 속으로 밀려왔다가 금세 물러갔다. 손주가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외할머니, 바다는 왜 계속 오고 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답했다. 사람 마음이랑 비슷해서 그래. 왔다 갔다 해야 너무 가득 차지도 너무 비어있지도 않거든.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모래에 자기 이름을 썼다. 파도가 와서 이름을 지우고 다시 써보고 또 지웠다.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하더니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또 쓰면 되죠? 그럼 또 쓰면 되지.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다. 공연장에서는 마지막 곡이 흐르고 있었고 객석의 불빛이 파도처럼 일어났다 앉았다. 돌아오는 길, 사위들은 오늘 먹었던 음식 중에 무엇이 제일 맛있었는지 경쟁하듯 말했다. 작은 딸은 숙소 문 앞에서 한숨을 크게 쉬더니 웃었다. 엄마, 이런 여름이 있는 줄 몰랐네요. 나는 대답 대신 그 아이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집으로 돌아온 첫 주말, 나는 냉장고를 정리하며 다음 명절 목록을 새로 적었다. 제목은 적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재료와 해야 할 순서를 간단히 썼다. 과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마지막 줄에 그렇게 적고 종이를 자석으로 붙였다. 이번에는 빨간 펜으로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다. 표시가 필요 없는 목록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막내였다.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올해는 미리 상의할게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미리 말해라. 그 말에는 꾸짖음도 용서도 없었고, 다만 기준이 있었다. 통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오래전에 사둔 찻잔을 꺼냈다. 따뜻한 물을 붓자 잔에서 은은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듣는 동안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자리를 찾아 앉는 느낌이 들었다. 밤이 되자 남편 사진 앞에 차를 올렸다. 사진 속 그 사람은 예전처럼 웃고 있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좀 편해졌어. 당신이 남겨준 걸로 아이들 살리고 나도 살았어. 도리는 지켰고 내 기준도 세웠어. 생각해보면 하와이 마지막 밤 해변 산책길을 걷다가 두 딸에게 얘들아, 사실 요즘 실버타운 얘기를 많이 들었어. 나도 이제는 그런 데서 편하게 살아볼까 싶다. 큰딸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작은 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남편과 엄마를 모시면 어떨까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두 딸을 바라봤다. 아니야. 아직 당장 정한 건 아니야. 그냥 추석을 겪으면서 많이 느꼈거든. 이젠 나도 내 삶을 즐기며 살아야겠다 싶더라. 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말했다. 엄마 마음 알겠어요. 저희도 걱정되긴 해요. 엄마가 원하신다면 천천히 여러 곳을 보면서 결정해요. 서두르지 말고 엄마 마음이 제일 편하고 행복하실 수 있는 곳으로. 나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때는 웃으며 넘겼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그 추석을 계기로 내 마음도 달라졌다. 홀로 차례를 지내며 흘리던 눈물이 결국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온 셈이다. 제사도 차례도 눈치도 내려놓고 나는 나답게 내 삶을 살아보려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같이 얘기해봐요.